그 팀장님 보시기에는 그럼 네. 또 어떤 임계점이 있을 텐데. 네. 이거는 주식시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이거 참 문제시되는 인플레이션이다 하는 임계점. 아니면 이 정도까지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증시에 좋은 점도 있다. 네. 뭐 그런 이제 뭐 구분할 수 있는 선이 있을까요? 뭐 명확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기준을 잡고 있는 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추세예요. 추세. 이게 추세적 인플레이션이라고 사람들이 뭐 제가 케인즈를 좋아하니까 익스펙테이션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추세적인 거네. 네, 그래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러면 어느 레벨이 사람들이 추세라고 생각할까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제 사례들 보면 보통 한 10년 내 처음 보는 물가를 터치하고 지금도 10년 내 처음 보는 물가가 아마 터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다 떨어질 거야 이거 말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닐 것 같네 라는 생각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뭐 물가가 한 3% 조금 넘고 뭐 금융위기 이후에 3% 추세적으로 넘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 조금 넘고 내년에 3.5, 4 뭐 조금이라도 뭐 갑자기 10 이렇게 안 가더라도 그렇죠. 뭐 그 정도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전 그때는 이미 좀 긴장해야 된다. 끈이 풀리고 있다. 네. 예. 근데 이 비관적인 얘기를 계속 좀 드려서 그렇지만 그건 아직 뒤에 있는 거고 사실 그 반대 조건은 사실 주식시장한테 너무나 좋거든요. 인플레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을 더 풀고 경제가 좋아지면 노동력이 돌아올 거야. 실제로는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돌아올 거야. 애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경시 오니까 주식할 거야 라고 연준 믿고 있으니까 그럼 사실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럼 일단 그걸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지금은.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런 인플레가 나타난다면 이라는 것들을 가져야 된다. 뭐 그 정도의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임계점은 확실히 모르겠으나 10년 내 처음 보는 물가 수준이 지금처럼 단기가 아니라 그래서 계속 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이제 임계점이 아닐까. 보통 이제 물가 상승률이든 뭐 성장률이든 전년 동기비 이렇게 이제 그 퍼센트를 구하니까 1년 전과 비교해서 몇 퍼센트 올랐나 이렇게 구하는데 만약에 이제 뭐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작년에 이제 또 마이너스로까지 가고 했으니까 그런 걸 이제 기저효과라고 하는데 올해 그래서 이제 또 기저효과도 있지만은 경제가 이제 다시 살아나면서 돈도 많이 풀고 해서 사람들이 돈을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하고 뭐 등등 해서 그것으로 인한 이제 인플레이션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기저효과 이만큼에 대해서 또 수요가 더 늘어난 효과 뭐 이렇게 해서 전년 동기비 상승률이 이렇게 굉장히 높게 나올 텐데 그럼 올해 이렇게 많이 이제 물가가 올랐으면은 내년에 가면은 또 올해하고 비교를 하게 되니까 역기저 효과라는 게 또 통계에서 뭐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내년에 비교하면 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제 흐름인데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역기저 효과가 별로 없이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거는 얘기가 좀 다른데 그럴 수 있겠죠. 기대가 바뀌는 기대가 바뀌죠. 그렇다면 이거는 주식시장에 위험한 코스로 들어가고 있는 거다. 그렇죠. 내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내년에 역기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해서 또 많이 나오면. 오른다면은 이거는 일시적이라고 과연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뭐 논란이 굉장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맞는 말씀이고 저 동의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그냥 느낌은 물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연준이 뭐 물가가 어느 정도 높아도 뭐 아주 확실히 버티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믿으면 조금 더 물가가 높아져야지 이제 버블이 좀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대 물가가 안 높아도 연준이 자기가 스탠스를 바꾸겠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러면 이제 붕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사례는 전 29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물가도 별로 없었는데 연준이 그 막 버블이 되게 심하고 막 위대한 개츠비에 나온 것처럼 흥청망청 되니까 버냉키 책에 의하면 뭐 그땐 청교도주의 상상이 되게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녀석들을 버려야겠다. 너무 흥청망청 된다. 금주법을 막 깨고 막 그래서 금리를 그때 올려야 된다. 물가가 별로 안 높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어쨌든 금리 올리니까 끝나버리더라는 거죠. 물론 다른 이유도 되게 많지만 그래서 물가만 먹고 본다면은 물가가 중요하긴 한데 물가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연준의 스탠스인 거고 진짜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이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의 스탠스를 비교하면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연준이 아무래도 거품 문제, 네. 예, 그 좀 긴장을 해서 네. 조심스럽게라도 이렇게 네. 좀 돈을 조이기 시작하면은 금융시장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조심스럽게라고 하면 많이 단기만 반영할 것 같고요. 네, 네. 뭐 이걸 버려야겠다. 뭐 진짜 20년대 말처럼 네. 막 심판자의 막 청교도주의의 저런 막 사탄들 막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추세적인 게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연준이 움직일 거냐 이제부터는 그게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연준이 그럴 가능성은 인플레이션이 막 이렇게 발생할 가능성만큼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그렇게 안 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놨어요. 맞아요. 네. 네. 지금 그런 생각이 별로 없죠. 네. 청교도주의적인 생각들이 네.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발생할 위험은 있다고 보는데 뭐 조건이 바뀐다면 네. 조건이 안 바뀌었다고 해도 뭐 제가 모르고 있는 어떤 이제 그 문제가 지금 그 잉태되고 있는 수도 있고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뭐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전무하다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이제 이거는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네. 문제일 수 있는데 그걸 연준은 계속 그 방치하다가 뒤늦게 굉장히 빠르게 긴축을 한다면은 네. 그거는 굉장히 좀 네, 타격이 맞아요. 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럴 이제 확률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좀 낮다고 네. 보고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정치의 변화를 보자. 그다음에 앞으로 남은 스케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8월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두 가지 추가 부양책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또 하나 독일 총선 9월에 네. 그 무렵에 이제 다 겹쳐져 있는데 연준 의장 교체 가능성 네. 뭐 있습니다. 그래서 8, 9월 뭐쯤 되면은 네. 차기 의장 면면이 드러날 거고 네. 아니면 파월 의장이 연임할 수도 있고 네. 파월 의장은 공화당원이긴 한데 그야말로 이제 포용적 고용, 네. 완전 네. 고용을 이제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완전 고용을 주창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리하게 어떤 정권에서도 특히 바이든 정부로 이제 그 교체가 되더라도 연준의 어떤 그 정책 목표 자체가 국정 운영 방침에 부합할 수 있겠다. 또 잘 네.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민주당 정권 입장에서는 공화당원이다 이거죠. 네. 그다음에 굉장히 지금 민주당의 경제 정책 자체가 진보 저 진영의 이제 그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연준 의장이 들어가고 연준 부의장 2명도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준 구성이 바뀌고 하면은 완전히 또 새로운 통화 정책의 어떤 레짐이 생길 수도 있겠죠. 뭐 네. 심지어는 뭐 MMT도 상당히 네.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변화가 생긴다면은 확률은 굉장히 좀 높아진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제닛 옐런 그 전 연준 의장이고 지금 재무장관 이 연준 의장 시절 이제 말기에 네. 이른바 그 고압 경제론 네. 주창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도록 하고 인플레가 좀 더 올라가도록 이제 그 정책을 조이지 않고 네. 유도를 하면은 임금이 오르면은 퇴장했던 노동력들이 많이 나와서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이제 좋은 시나리오. 네. 경제 전체 인구에서 돈 버는 사람이 생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네.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번영의 상징인 것이죠. 네. 이런 이제 사회가 된다면은 그래서 기업들은 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그러면 잠재 GDP, 잠재 성장률 이런 것도 이제 높아지고 네. 뭐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 1960년대, 70년대에 네. 당시에 정치하던 분들도 그런 경제를 꿈꿨겠죠. 네. 뭐 그런데 그게 이제 실제로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이제 변수들이 또 개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참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한 최소한 뭐 2년은 네. 시장에 굉장히 계속해서 화두가 되지 않겠는가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런 이제 앞으로 그 노이즈가 많고 어떻게 보면 수시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경제 자체는 당분간은 뜨겁게 뭐 계속 전개될 나갈 거라고 본다면은 뭐 다양한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돈 벌 예정인 기대, 이 꿈으로 먹고 사는 이제 이른바 성장주. 그것도 이제 그야말로 뭐 영어로는 뭐 그렇게 쓰더라고요. 하이플라잉 성장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높이 붕 떠서 이제 날아다니는 성장주라고 하는데 이런 주식들은 아무래도 당분간 계속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계속이라기보다 이제 긴축 끝나고 나면은 좀 그때 되게 사기 좋은 시기다. 긴축 사이클 자체가 이제 종료되면은 그렇죠. 단기 긴축 사이클이. 단기적인.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걸 반영하면은 또 테이퍼링하고 나서 금리 인상까지는 또 상당 기간이 걸린다는 게 지금 시장의 생각이잖아요. 어쨌든 시장의 생각이 중요해요. 미인대회니까 주식시장은. 그렇게 하면 걔네들이 결국에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싸네 막 하면서 사겠죠. 왜냐면 미래는 걔네들이 갖고 있을 테니까 미래의 성장은 지금 적자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때 걔네들 사야 된다. 오히려 이제 긴축이 부여하는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락할 때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고통스럽겠지만 또 현금 좀 있으신 분들은 그래 기회가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KB증권 이은택 팀장님 모시고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작년처럼 일방향으로 쭉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기 때문에 좀 쉬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좀 힘든 구간도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 그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좋은 말씀 많이 들어보시고 미리 염두에 두셨다가 딱 준비된 계획대로 잘 대응해 나가신다면은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시장 속에서도 성과는 괜찮게 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이 팀장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